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저의 사연을 들으러 와주신 우리 어르신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아래에 있는 빨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한번 눌러주세요. 이게 그냥 저희한테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구독을 눌러주셔야 앞으로도 이런 인생을 돌아보게 만드는 진솔한 사연들,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특히 우리 또래 세대들이 살아오면서 겪은 그 수많은 사연들, 어디 가서 털어놓지도 못하고 가슴에만 묻어두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희 채널이 그 가슴을 풀어주는 사랑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약속이라고 생각하시고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55살 김영순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꼬박 1년이 걸렸어요. 1년 동안 가슴에 담아두고 또 담아두고 누구에게라도 털어놓지 않으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서 이렇게 떨리는 손으로 사연을 적어 보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시어머니가 수면제를 탄 커피를 저에게 건넨 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커피를 제가 출근하시는 시아버님께 드린 그날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건 드라마가 아니에요. 제가 제 인생에서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저는 23살에 시집을 왔습니다. 그때가 1992년이었어요. 친정은 강원도 산골에서 농사를 짓던 가난한 집이었고 위로 오빠 둘에 아래로 동생이 셋. 6남매 중 넷째 딸이었던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와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미싱을 돌리던 그 손이 지금도 굵고 거칠어요. 그땐 뭐 손에 굳은 살 박이는 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았죠. 한 달에 받는 월급 봉투를 뜯어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친정으로 붙여드리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공장 옆 골목에 있던 작은 분식집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그때 대학 4학년이었어요. 가난한 집 딸인 제가 명문대 다니던 외아들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다들 저보고 신데렐라가 됐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보고 영순아, 너 팔자 폈다고 그랬어요. 부럽다고, 정말 좋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고요. 시집 가던 첫날부터 시어머니의 눈빛이 칼날 같았어요. 결혼식 패백 자리에서 저를 받으시면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던진 첫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우리 성우가 눈이 삐었지. 어디서 저런 시원찮은 걸 데려왔담. 패백상 앞에서 양가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요. 친정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푹 숙이시더니 한참을 우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결혼식 끝나고 강원도로 내려가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시고 그러셨어요. 영순아 미안하다. 못난 부모 만나서 너 그런 소리까지 듣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날 친정 어머니의 그 떨리던 손, 저는 평생 못 잊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짐을 풀자마자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아가, 이리 와봐라. 방으로 들어갔더니 시어머니가 앞치마 하나를 던져주시더라고요. 오늘부터 네가 이 집 부엌댁이다. 알겠나? 부엌댁이라니 며느리한테 시집 온 지 일주일도 안 된 새색시한테 부엌댁이라는 말을 쓰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 집에서 30년을 식모처럼 살았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시아버지 출근 도시락 싸드리고 시어머니 아침상 차려드리고 남편 출근 준비시키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시댁 식구가 시할머니까지 합쳐서 7명이었어요.
그 7식구의 끼니를 다 제가 챙겼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요, 제가 차린 밥상을 보시고는 늘 트집을 잡으셨어요. 이 국이 짜다. 너는 입맛도 없냐? 이 나물은 왜 이렇게 풀이 죽었어? 우리 친정에서는 이렇게 안 한다. 밥이 질다. 너 밥도 못 짓는 거 아니냐? 매일이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저는 처음엔 제가 정말 뭔가 부족한 줄 알았어요. 어떻게든 시어머니 마음에 들어보려고 요리책을 사서 밤마다 공부했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장에 가서 좋은 재료를 골랐고 시어머니 입맛에 맞추려고 별별 짓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제가 뭘 해도 그분 마음에는 들 수가 없다는 걸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저를 미워하기로 작정하신 분이었거든요. 결혼한 지 1년쯤 됐을 때 첫 아이가 생겼습니다. 큰딸 지원이었어요. 임신 7개월쯤 됐을 때 입덧이 너무 심해서 며칠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부엌에서 고기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더러 김장을 하라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입덧이 너무 심해서 김장은 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옛날 사람들은 애 낳으러 가는 길에도 밭일 다 하고 갔다. 너만 별나게 임신했냐? 유난 떨지 말고 김장이나 해라. 배추 100포기를 임신 7개월 된 며느리한테 혼자 절이고 양념 만들고 다 하라고 시키신 거예요. 저는 그날 새벽부터 마당에서 배추를 절였어요. 절인 배추를 옮기다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깐 주저앉았는데 시어머니가 마루에서 그걸 보시고는요. 앉아서 노냐? 일하기 싫으면 친정으로 꺼져. 그렇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결국 하혈을 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산모님, 조금만 더 무리하셨으면 아이를 잃을 뻔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병원 화장실에서 혼자 1시간을 울었습니다. 남편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마가 그러신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네가 좀 참아라. 여러분, 그날부터 저는 제 남편이라는 사람을 남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임신해서 쓰러지기 직전까지 일을 시키는 어머니를 두둔하는 남자. 자기 어머니 앞에서는 입도 뻥끗 못하면서 저한테는 참으라는 말만 하는 남자. 그런 사람을 저는 더 이상 남편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큰딸 지원이를 낳고 4년 후에 아들 지훈이를 낳았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 저는 시댁일을 계속했어요. 시어머니는 절대 손주들을 봐주지 않으셨어요. 등에 갓난쟁이 없고 한 손에는 큰애 손잡고 시장도 다니고 빨래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IMF가 터졌어요. 1997년이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남편은 2달간 집에서 술만 마셨어요. 시어머니는 그게 다 며느리 탓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가 복이 없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다. 어디서 복도 없는 게 굴러들어와서.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내가 벌어서 이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작은 분식집을 시작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가게였어요. 친정 어머니가 평생 농사지어 모은 돈 300만 원을 보태주셨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 가서 재료 사고 김밥 100줄 말고 떡볶이 끓이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가게 문 열고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죽도록 일해서 빚 갚고 아이들 대학 보내고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는 뭘 하셨냐고요? 여전히 안방에 누워 계시면서 며느리가 차려드리는 밥상이 늦다고 호통치셨어요. 제가 가게 일 끝나고 새벽 1시에 들어가서 그제서야 시어머니 빨래를 했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일어나서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렸어요. 그게 30년이었습니다. 30년이요. 여러분, 작년 가을이었어요. 시아버님 팔순 잔치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잔치 비용을 다 제가 댔어요. 호텔에 식당 빌리고 식구들 한복 맞추고 답례품 준비하고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2달 앞두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부르셨어요. 영순아, 이리 와서 앉아봐라. 오랜만에 시어머니가 다정하게 부르시길래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통장 하나를 내미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통장이다. 내 시아버지 명의로 된 통장. 이 통장에 든 돈, 우리 성우한테 다 명예 이전해라. 저는 잠깐 멍해졌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시아버지가 늙으셨잖니. 언제 갈지 모르는데 미리미리 정리해야지. 우리 성우가 외아들이니까 다 성우 앞으로 돌려놔야지. 너는 거기 도장만 찍으면 된다. 그 통장에는 4억 원이 들어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평생 공직 생활하시면서 모으신 돈이요. 저는 그게 이상했어요. 시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왜 갑자기 명의를 옮기라고 하시는 걸까? 게다가 시아버지 본인은 모르시는 일 같았고요. 어머니, 아버님은 알고 계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눈을 부라리시면서요. 네가 그건 왜 알려고 그래?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소리를 빽 지르셨어요. 그날 저녁에 저는 시아버지 방에 살짝 들어갔어요. 시아버지는 평소에 말씀이 별로 없으셨지만 저한테는 늘 따뜻하셨던 분이에요. 아버님,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조심스럽게 통장 얘기를 꺼냈더니 시아버지 얼굴이 하얗게 변하셨어요. 뭐, 통장을 옮긴다고? 누가? 내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시더라고요. 영순아, 그건 절대 안 된다. 그 돈은 내가 평생 모은 돈이고 네가 그 손을 거쳐서 내 끼니까지 챙겨준 그 돈이야. 너희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도장 찍지 마라. 절대로. 그날 시아버지의 그 떨리던 목소리. 저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시어머니 통화를 듣게 됐어요. 거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평소엔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시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커서 다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만 어떻게 하면 다 해결돼. 그 며느리가 도장만 찍어주면 우리 아들 명의로 다 돌릴 수 있다고. 저는 청소기를 끄고 숨을 죽였어요. 그 여자가 안 찍으면?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아예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든가. 약 좀 먹여서 며칠 정신없게 만들면 그때 도장 찍게 하면 되잖아. 여러분,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서 청소기 자루를 붙잡고 한참을 못 움직였어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런 짓을 하려고 할까? 30년을 한솥밥 먹고 산 며느리한테요. 그런데 며칠 뒤에 시어머니가 약국에 다녀오시는 걸 봤어요. 그러고는 부엌에서 뭔가를 부스럭부스럭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시어머니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 일이 일어난 날은 시아버님 출근하시는 평범한 평일 아침이었어요. 3월 12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새벽에 일어나서 시아버님 도시락을 싸드리고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리고 가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시어머니가 평소와 다르게 저한테 살갑게 다가오시더라고요. 아가, 오늘 가게 가는 길이지? 길에서 졸리면 큰일이다. 내가 커피 한 잔 타줄 테니까 가면서 마셔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30년을 살면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커피 한 잔 타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는 늘 그분께 커피를 타다 바쳤지 그 반대는 없었어요. 아내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는 인사를 드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너무 이상했어요. 며칠 전에 들었던 그 통화 내용, 시어머니가 약국에 다녀오신 일, 그리고 갑자기 다정해진 태도, 모든 게 너무 어색했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커피를 타시는 동안 저는 거실에 앉아서 가게 갈 준비를 하는 척 하면서 부엌을 살짝살짝 봤어요. 시어머니가 머그잔에 커피를 따르시고 설탕을 넣고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서 커피에 넣으시더라고요. 작은 봉지 같은 거였어요. 그걸 휘휘 저으시고는 저한테 가져오셨어요. 자, 따끈할 때 마셔라. 운전하면서 마시면 졸음 다 깬다. 저는 그 커피잔을 받았어요. 손이 막 떨리더라고요. 네, 어머니. 잘 마실게요. 그러고는 가방을 챙겨서 현관으로 나왔어요. 그때 시아버님이 마침 출근하시려고 양복 입고 나오시더라고요. 시아버님은 정년 퇴직 후에도 아는 분 회사에서 고문으로 일하고 계셨어요. 80세이신데도 매일 아침 출근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쩍 떠올랐어요. 여러분, 저는 그 짧은 순간에 어떤 결단을 내렸습니다. 만약 이 커피에 정말로 약이 들어있다면 시어머니의 뻔뻔한 거짓말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요. 증거가 필요했어요. 저는 시아버지께 다가갔어요. 아버님, 아침에 너무 추우시죠? 어머님이 따뜻한 커피 타주셨는데 저는 가게 가서 커피 마시면 되니까 아버님이 가시면서 드세요. 시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시면서요. 오, 그래. 영순이가 챙겨주는 거냐? 고맙다. 그러고는 그 커피잔을 받으셨어요. 저는 시아버지께 그 커피잔을 건네드린 그 순간 부엌 쪽을 슬쩍 봤어요. 여러분,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당황한 표정, 손을 부르르 떠는 모습,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다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표정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아, 정말이구나. 정말로 이 커피에 뭔가가 들어있구나. 시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신 채 커피잔을 들고 차에 오르셨어요.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뛰쳐나오시면서 외치셨어요. 여보, 그 커피 마시지 마세요. 그건. 시아버지가 의아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보셨어요. 왜 그래? 며느리가 챙겨준 건데. 뭐 어때서 그래? 시어머니가 말을 못 잇고 더듬거리셨어요. 아니, 그게 너무 식어서 다시 타드릴게요. 저는 그 순간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방금 따뜻하다고 하셨잖아요. 따끈할 때 마시라고 하셨잖아요. 왜 갑자기 식었다고 하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보셨어요. 그 눈빛이 30년 동안 본 그 어떤 눈빛보다 무서웠어요. 그래도 저는 시아버지께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일단 그 커피 차에 두시고 가세요. 회사 가셔서 천천히 드세요. 시아버지는 영문을 모르신 채 커피잔을 차 컵홀더에 두시고 출발하셨어요.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자마자 시어머니가 저한테 달려드셨어요. 너 인연, 그 커피 왜 시아버지한테 줬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저 마시라고 주신 거잖아요. 제가 누구한테 주든 제 마음 아니에요? 인연이, 당장 시아버지한테 전화해서 그 커피 마시지 말라고 해. 빨리. 시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고 흔드셨어요. 평소에 누워만 계시던 분이 그날따라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시어머니 손을 뿌리치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다급하세요?
그 커피에 뭐가 들었는데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다시 새하얗게 변했어요. 입술을 떨면서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가 자기 핸드폰으로 저한테 전화를 거신 거예요. 옆에 서 있는데도 너무 당황하셔서 전화를 거셨더라고요. 저는 그 전화를 받지 않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니, 지금 저한테 전화 거셨어요? 시어머니가 정신이 혼미해진 표정으로요. 아니, 아가 잘 가고 있니? 졸리지는 않고? 그 커피 다 마셨어? 여러분, 그 순간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이미 제 눈앞에 서 계시면서 저한테 전화로 잘 가고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만큼 정신이 나가 계셨던 거죠.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 어머니 앞에 있어요. 그리고 그 커피 시아버님 드렸는데요.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으셨어요. 손이 떨리고 입에서는 흰 거품이 올라오는 것처럼 보였어요. 진짜로 정신을 잃으실 것 같더라고요. 아, 안 돼, 영순아. 빨리 시아버지한테 전화해라. 빨리. 그 커피 못 마시게 해. 응? 응? 저는 그제서야 단호하게 물었어요. 어머니, 그 커피에 뭘 넣으셨어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안 그러면 저는 시아버님한테 전화 안 해요. 시어머니가 결국 말씀하셨어요. 수면제. 수면제를 좀 넣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진짜였구나. 진짜로 며느리한테 수면제를 먹이려고 했구나. 저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다시 물었어요. 왜요? 왜 저한테 수면제를 먹이셨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푹 숙이시더라고요. 너 정신 못 차리게 해놓고 그 통장에 도장 찍게 하려고. 여러분, 30년이었어요. 30년을 그 집에서 식모처럼 살았어요. 자식 둘 키우면서 가게 일하면서 그 시댁 식구들끼니 다 챙기면서 그런 며느리한테 수면제를 먹여서 정신을 잃게 해놓고 그 사이에 시아버지 통장의 4억을 빼돌리려고 한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님, 그 커피 절대 드시지 마세요. 그대로 들고 들어오세요. 큰일 났어요.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시면서 차를 돌려서 집으로 오셨어요. 집에 도착하신 시아버지는 거실에 주저앉아 있는 시어머니와 울고 있는 저를 보시고는 상황을 직감하셨어요. 무슨 일이냐? 영순아, 말해봐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며칠 전에 들었던 시어머니의 통화 내용, 통장명의 이전 요구,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받은 커피. 시아버지가 커피잔을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저한테 그러셨어요. 영순아, 지금 바로 약국으로 가자. 그리고 이 커피 성분 검사 받아보자. 저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 의사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 커피 성분 분석을 부탁드렸어요. 1시간 뒤에 결과가 나왔어요.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일반 성인이 마셨다면 46시간은 정신을 잃을 정도의 양입니다. 게다가 어르신 같은 80세 노인이 드셨다면 호흡 곤란까지 올 수 있는 위험한 양이에요. 시아버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시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시아버지가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그러셨어요. 영순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30년을 너한테 미안해하면서도 그 사람을 어떻게 못했다. 그게 평생 내 한이었어.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가만 안 있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안방에 앉히셨어요. 그리고 큰 소리도 안 내시고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보, 당신이 왜 그랬는지 나는 묻지 않겠어. 어차피 들어도 화만 날 테니까. 다만 오늘부로 우리 두 가지를 정리합시다. 첫째, 우리 집의 모든 재산은 오늘부로 영순이 명의로 절반을 옮긴다. 30년 동안 영순이가 우리 집에 들인 노동의 대가다. 법적으로도 며느리는 아무 보장이 없으니 내가 살아있을 때 정리해 두는 게 맞다. 둘째, 당신은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가. 당신 여동생 집에 가서 당분간 지내든가 요양원에 가든가 알아서 해. 나는 더 이상 당신과 한 지붕 아래에서 살 수가 없어. 시어머니가 펄쩍 뛰시면서요. 여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집 안주인인데 어딜 나가요? 시아버지가 그제서야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안주인? 안주인이라는 사람이 며느리한테 수면제를 먹여?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약을 먹여서 시아버지 통장을 노려? 당신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이 집에 돈이라곤 한 푼도 없을 때 영순이가 분식집 차려서 우리 식구 다 먹여 살렸어. 우리 성우 빚 갚은 것도 영순이 돈이고 손주들 대학 보낸 것도 영순이 돈이고 이 아파트도 영순이가 마련한 거야. 당신은 30년 동안 누워서 영순이가 차려주는 밥상이나 받아먹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무슨 안주인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 시어머니는 결국 한마디도 못하셨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시아버지가 모든 사실을 남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약국에서 받은 영수증, 병원 검사 결과지 다 보여주셨어요. 남편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저한테 다가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영순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30년 동안 너한테 너무했다.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정말 몰랐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성호 씨, 30년이에요. 30년 동안 나는 당신 어머니한테 부엌대기 소리 들으면서 임신해서 하혈할 때까지 김장백폭이 절였어요. 그때 당신은 뭐라고 했어요? 엄마가 그러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네가 좀 참아라라고 했어요. 당신이 그때 한 번이라도 어머니한테 제 아내 좀 그만 괴롭히세요라고 말했더라면 어머니가 오늘 같은 짓을 하셨을까요? 당신이 30년을 어머니 편만 들었으니까 어머니가 며느리는 만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남편은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더 이상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30년 묵은 한이 그렇게 말 몇 마디로 풀릴 게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시어머니는 짐을 싸서 시이모님 댁으로 가셨어요. 시아버지는 정말로 당신 명의의 재산 절반을 저에게 이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영순아, 내가 평생 너한테 못한 게 너무 많다. 이거라도 받아라. 이건 네가 30년 동안 일한 정당한 대가다. 절대 미안해하지 마라. 저는 그 돈으로 빚을 다 갚고 가게를 좀 더 큰 곳으로 옮기고 친정 어머니께 처음으로 효도라는 걸 했어요. 여든이 다 되신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제주도로 여행을 갔어요. 어머니가 비행기를 처음 타보시는 거였어요. 비행기 창밖을 보시면서 어머니가 우셨어요. 영순아, 너 정말 고생했다. 못난 어미 만나서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친정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그 일이 있은 지 6개월 후에 결국 요양원으로 들어가셨어요. 시아버지는 더 이상 시어머니를 보지 않으셨어요. 남편도 어머니를 면회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손주들 보고 싶다고 전화하셨지만 손주들도 외할머니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큰딸 지원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봤어. 할머니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명절에 할머니가 엄마 무릎 꿇려놓고 야단치는 거 나 다 봤어.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한 사람을 나는 할머니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한참을 울었어요. 우리 딸이 그걸 다 보고 자랐다는 게 너무 미안해서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사연을 적으면서도 손이 떨립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한 여자의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아무도 막아주지 않을 때 한 사람이 얼마나 외로울 수 있는지, 저는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용서할 생각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한 번은 찾아뵈야 하지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용서는 가해자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쳤을 때 피해자가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하시거든요. 오히려 저는 30년을 참기만 했던 저 자신에게 미안해요. 좀 더 일찍, 좀 더 단호하게 안 됩니다라고 말했어야 했어요. 좀 더 일찍 제 자식들에게 엄마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연을 우리 며느리들에게, 그리고 지금 시집살이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에요. 효도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은 폭력이 아닌 게 아니라 그냥 폭력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시다면 30년이라는 시간을 저처럼 흘려보내지 마세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여러분도 사랑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식 키우시는 어머니들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들을 키우실 때 며느리에게 휘둘리지 않는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를 사랑하고 지켜줄 줄 아는 아들로 키워주세요. 그게 결국 우리 아들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 아들의 행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 아들 지훈이에게 늘 이렇게 말해요. 아들아, 너는 결혼하면 내 아내 편을 들어라. 어머니 편이 아니라 내 아내 편을 들어. 그게 진짜 남자야. 여러분, 오늘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셨다면, 슬프셨다면, 또는 마음 한구석이 아프셨다면, 그게 바로 우리 모두가 살아오면서 어디선가 비슷한 상처를 받았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의 사연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30년을 참아오신 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어머님은, 시어머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혹은 여러분이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또는 자식들에게 너무 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희가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정성껏 읽고 또 다른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 수도 있어요. 사연을 글로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속 응어리가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한 번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구독을 눌러주셔야 다음에 올라올 또 다른 가슴 따뜻한 사연들, 통쾌한 사연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인내와 눈물도 다 의미가 있었어요. 오늘도 이 사연 우체국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